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내일은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언제입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특검에 의해 구속심사를 받는 첫 차례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고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이를 실현하려 힘써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권 의원이 공범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대상과 접촉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자신은 떳떳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는데요. 특검은 오늘 실질심사에서 이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당초 어제 조사가 예정됐었지만 한 총재 측이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불발되자 특검은 소환 통보에 3차례 불응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매번 조사 직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와 일방적인 의사를 통보했다는 겁니다. 한 총재 측은 3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내일이나 모레에는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남겼는데요. 특검은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고령인데다 열흘 전 심장시술을 받고 나흘 전엔 부정맥이 재발한 상황이라며 2, 3일 내로 특검이 날짜를 정해주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특검이 이렇게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또 예정돼 있는 심사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내일 오후 2시 반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구속심사가 열립니다. 김 전 검사는 1억 원이 넘는 이유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주고 공천이나 공직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검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김건희 씨 오빠의 요청으로 대신 구해줬을 뿐이고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 내부 동향을 보고한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된 거란 겁니다. 매관매직 의혹과는 배치되는 주장인데 특검이 이를 어떻게 반박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오전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에 관여했던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서기관을 업무상 배임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해왔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땐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진행됩니다.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취재기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되죠? 네,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절차상 정당성을 부여하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기일은 증거조사 계획 등을 잡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특검은 기소할 때 적용한 범죄 혐의 말고도 최근 제기된 계엄 당일 지자체 청사 폐쇄 의혹 등과 한 전 총리가 연관성이 있는지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단전 단수 지시를 하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특검의 공판 전 증인 신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죠. 네, 특검은 국민의힘 김희정, 김태호,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기일이 잡혔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적과 의사결정을 살피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서범수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와 상의하며 추 의원에게 직접 본회의장으로 올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지고 김희정 의원은 추 의원과 국회 원내대표실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있었는데 특검은 김 의원이 추 의원과 소통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도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이들 참고인이 특검에 출석 등 의사를 밝힌 건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은 내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 참고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첫 소환인데 이 전 장관 측은 YTN에 예정된 시각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호주대사 임명 과정부터 조사한 뒤에 추가로 불러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다지기 위해서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오늘 추가 소환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침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하는 등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이후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 차인 오늘 오후에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의가 이어집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또 야당은 삼권 분립 훼손이라고 맞서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어제 사퇴를 요구했죠. 이후 박지원, 민형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SNS에 이를 동조하는 글을 올리면서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다만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개혁에 저항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YTN에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은 입법 영역이고 여기에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건 오히려 사법부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원내 지도부에서는 대법원장 사퇴가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라며 거듭 물러나라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건 민주헌정 질서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넘어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광기라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이 모자라서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입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재판 재개와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후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고 또 지금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여야가 충돌을 했다고요. 네, 국회 법사위는 오전 10시쯤부터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관련 안건이 보고된 것도 오늘이 처음인데요. 민주당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것을 언급하면서 간사를 맡는 건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같은 논리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범여권은 무기명 표결로 간사 선임의 건을 반대 처리할 기세인데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국회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주로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자동차 관세가 일본보다 10%더 부과되는 등 최종 합의 지연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제 피해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진행 과정을 살펴보되 민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외교 정상화를 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도 조속한 출국을 정부의 성과라고 치켜세운 여당과 역대급 외교 참사로 규정한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에 앞서 조금 전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정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 2건을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적이 없고 또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권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론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우 수석이 재차 선을 긋고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사법개혁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실이 관여해 개혁안을 내고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잇따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사법개혁에 법원이 반응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에너지를 쏟는 건 경제와 민생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씨 측은 반성한다면서도 이혼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규혜 기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군요. 네, 검찰은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0대 남성 원모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무고한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이로 인해 승객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원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다면 큰 피해가 생겼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씨 측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혼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컸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원 씨도 잘못했다며 직접 최후 진술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렇게 중형을 구형한 건 원 씨가 다수 시민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이죠. 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불로 지하철 승객 20여 명이 연기 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여 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원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원 씨가 한강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탑승객들의 신체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보고 방화 외에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원 씨를 기소하면서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원 씨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 씨가 휘발유 3.6리터를 미리 구매한 뒤 서울 주요 지하철역을 배회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입니다. 고 이재석 해경 경사의 순직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 중 하나는 상황실 보고가 늦었다는 점입니다. YTN 취재 결과 구조된 70대 남성은 보고 25분 만에 근처 군부대에서 발견했는데 조금 더 빨리 제때 보고만 이루어졌어도 이 경사를 구할 가능성이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해경은 사고 책임을 물어 인천해양경찰서장과 파출소장, 담당 팀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는데요.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양동훈 기자, 구조된 70대 남성을 처음 발견한 게 근처 군부대였다는 거죠? 네, YTN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재석 경사가 구명조끼를 벗어줬던 남성은 이후에 근처 군부대 TOD 열 영상 감시 장비에 발견됐습니다. 당시 해양경찰청 문자망, 내부 통신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서 상황실의 사고 사실을 보고한 건 지난 11일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인천해경서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곧장 주변 파출소들의 헬기와 구조대, 구조함정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뒤이어 근처 군부대에 추적 감시 협조를 요청하고 경찰과 소방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합니다. 고 이재석 경사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기지국 위치와 GPS 좌표도 6분 만에 파악했습니다. 보고로부터 25분이 지난 새벽 3시 55분, 근처 군부대에서 꽃섬 근처에서 한 명을 발견했다고 해경에 전파합니다. 8분 뒤인 4시 3분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한 음식점 근처 해상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보인다고 전달했고 해경은 4시 20분에 이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이재석 경사가 구명조끼를 입혀준 70대 중국 국적 남성이었습니다. 결국 상황실에 보고하자마자 다각적인 공조 요청이 이뤄졌고 덕분에 이 남성을 구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네, 결국 파출소에서 곧장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은 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영흥파출소는 신고가 접수되면 곧장 상황실에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데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드론 순찰대가 갯벌에 사람이 있다고 신고한 건 새벽 2시 7분이었습니다. 이때 영흥파출소에서는 이재석 경사를 혼자 현장에 보내면서 상황실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사가 추가 인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2시 42분에도 허리까지 물이 찼고 구명조끼까지 벗어줬다고 한 2시 56분에도 보고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드론 순찰대가 위험하다며 지원을 요청한 3시 9분에도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살펴보려고만 했습니다. 현장에 나간 파출소 팀원들이 이 경사를 발견하지 못하자 그제야 상황실에 보고했는데 최초 신고부터 1시간 20분이 넘게 지난 3시 반이었습니다. 드론 영상을 통해 이 경사가 70대 남성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준 이유로 30여 분 동안을 물에 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보고가 조금만 빨랐다면 TOD 장비를 가진 군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이 경사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해경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간부들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요? 네, 오늘 해양경찰청은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사고 당시 팀장 등 3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과 함께 이 경사의 동료 해경들이 함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반영된 조치로 보입니다. 또 해경은 앞서 꾸렸던 진상조사단의 활동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해경이 아닌 독립적 외부기관에 맡겨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결정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조사 지시 이후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 근무지 영흥파출소장은 고인의 동료에게 쓸데없는 얘기 말라며 사실상 입막음 시도 취지의 통화를 한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입니다. 입장문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 관련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사건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유가족과 동료 억울함이 없도록 외부기관의 검정조사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습니다.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동료 경찰들로부터 나온 부분을 짚으며 진상을 해경이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맡겨 엄정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양경찰 수장의 사의 표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3일 이 경사가 생전에 근무했던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소장과 팀원사의 통화 내용, 말조심을 종용하는 발언이 잇따릅니다. 똘똘 뭉쳐야 한다거나 눈물만 흘리라는 등 내부 단속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2주간의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고 대처와 후속 대응, 진실 은폐 논란 등에 대한 투명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물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하수관로 보수작업 시공업체 소속 현장 소장과 현장 작업반장, 감리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염창동 맨홀에서 하수관로 보수작업을 가던 4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3,440선을 뚫고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지금 코스피 얼마나 올랐습니까? 0.4% 오른 3,421로 출발해 장 초반 3,440까지 뚫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3,450까지 뚫었습니다. 현재는 3,440선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코스피는 지난 10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의 거침없는 상승세를 주도하는 건 7거래일 연속 계속되는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기관과 함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 기관이 1,0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외국인이 주로 매수하는 종목은 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장중에 35만 원을 넘겨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장중에 7만 8천 원을 넘겼고 8만 전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2차 전지주도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은 0.2% 오른 854로 출발했지만 다시 850까지 내려가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홀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우리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 뉴욕 증시의 AI 열기 등이 코스피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은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으로 들어가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갑니다. 한미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우리도 관세 인하가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연방관보에 공지한 문서입니다. 지난 7월 23일 일본과 맺은 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6일 0시부터 15%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져 25%인 한국산 차보다 유리해졌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과의 관세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과정이니까요.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최종 결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종 결과.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협상의 후속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사항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협의를 이어갈 뜻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어쨌든 좀 약간 과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그런 부분 우리 기업의 이해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금을 주는 것보다 관세를 내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란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모든 의견을 다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미국에 온 여 본부장은 2박 3일간 머물며 대화 상대방들과 전방위 접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이 잘 됐다며 곧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틱톡 지분 매각 문제도 큰 틀에서 합의해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에서 이틀 동안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고 곧 결론이 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We had a very good meeting with John. I was surprised. I didn't expect it to that extent. And I'm going to speak again with President Xi on Friday. 미국 협상단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중국과 각각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한 합의를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매각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보유한 틱톡 지분을 미국 기업에 매각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고 앞으로 미국이 틱톡을 통제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framework is for it to switch to U.S.-controlled ownership. But again, I'm not going to get ahead of the leaders' call on Friday. 중국 정부는 미국과 틱톡을 포함한 경제, 무역에 대한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경제 문제의 정치화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关于 TikTok 问题，中方一贯反对将科技和经贸问题政治化、工具化、武器化，绝不会以牺牲原则立场、企业利益和国际公平正义为代价。 寻求达成任何协议. 미중 양국이 틱톡 처분 방안에 합의하면서 현지 시간 17일로 예정돼 있던 틱톡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CNN 등 미 언론은 오라클이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전국에 또 다른 파란이 예상됩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얘기하기 그게 뭐 위헌이에요.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5가지 사법개혁안 외에도 내란 특별재판부를 두고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보복이죠. 그 선거법 재판을 원칙대로 했다는 이유로 원칙대로 한 겁니다. 그거 다르게 한 게 없어요. 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사법부와의 충돌 수위를 거의 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불이 붙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 두 분 좀 어떻게 일단 바라보고 계십니까? 매우 안 좋죠. 입법, 사법, 행정이 상호 절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민생은 사라지고 권력 충돌만이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한동안 권력 충돌 양상 속에서 국민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민생은 사라지고 국민은 사라지고 권력자들의 세상만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권력자들이 자제를 해야 되고요. 충분한 공론화 속에서 제도를 바꾸고 미래를 설계해서 새롭게 출발시키는 방식으로 해야지 자신들의 힘겨루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은 민생을 챙겨야 되고 제도를 바꾸고 싶다면 그 제도를 공론화장에서 충분하게 토론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권의 압박의 수위가 지금 상당히 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부에서 말씀하기로는 입법부와 사법부와 갈등, 충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의 본질은요, 입법부가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려고 하고요,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그런 이제 입법을 하기 때문에 사법부 입장에서는 헌법의 정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서로가 무슨 자기 밥그릇 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입법부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법부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장악하려는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 또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죄로 만들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법이 민주당은 무죄, 국민의힘은 유죄 그런 식으로 갈 수 없다는 원칙적인 그런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 사안의 중심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오늘 아침 또다시 맞붙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을 때, 그 다음에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 즉 민주당의 선거에 개입해서 이런 시기들을 했을 때 당연히 조희대는 사퇴를 했었어야 맞죠. 지금도 마지막 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전 지키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입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권의 압박이 거센 상황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긴 한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 정년 문제 때문에 2027년까지가 임기더라고요. 그때까지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는 박상혁 의원의 말에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거에
지난 대선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개입을 했다라는 국민들의 불신이 큽니다. 예. 그 일이 있었을 때 저는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상혁 의원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것을 입법부에 그리고 그것도 한 정당의 요구로 사퇴한다? 그러면 또 그거는 또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사퇴하는 모습이 아닌 이런 사안들이 다 잠잠해졌을 때 지금 이런 갈등 사항이 아니라 한쪽의 어떤 요구에 의한 어떤 형국이 아닐 때쯤에 잠잠해졌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으로 물러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면 정치적 공세에 그렇죠. 의해서 물러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된 이런 압박에 뭐 잦은 사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헌법에 몇 년간은 이제 임기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직함이 몇 개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그리고 대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위원 요 5개 정도 직군에 대해서만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최고위에 있는 그런 분들인데 각자 독립적으로 임기를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행정부가 임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든가 해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삼권 분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법부를 해임하고 입법부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이 전부 다들 행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행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해뒀는데 이거를 만약에 준수하지 않고 도중에 사퇴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또다시 헌정수의 의지가 없는 그런 혐의가 추가돼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쫓겨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유죄, 파기 환송 받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다 그러는데요.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죠. 왜 그렇게 늦게 대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수사를 지연해왔고 재판을 지연해왔지 않습니까? 수사받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불출석을 했었고요. 재판받을 때는 송달 미수령을 26번이나 하고 27번이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킨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는 대법원에 대한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마치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뭔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그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상황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이 최종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간사 선임의 건을 올렸고요. 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10표로 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라면서 법사위 간사를 맡게 되는 건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나경원 의원도 반박을 했습니다. 같은 논리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범여권 의석 주도로 결국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이 최종적으로 불발이 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도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두 분과 추가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준우 대변인 말씀에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법의 신뢰는 사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한 토론도 없이 독자적인 그 결단으로 이러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법부가 선거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냐,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걸 존중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신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무시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3권에 해당하는 권력기관들은 절제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법부도요, 사법절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민의 선택인 선거라는 것을 사법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 정당의 요구로 물러나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신의 결단으로 적정한 시점에 결단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시점의 문제는 있겠지만 결단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겠고요. 예. 이재명 이제 당시 대선 후보는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모든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파기를 했었고요. 만약에 그때 사법적인 절차를 존중해서 그때 재판이 진행됐고 수사가 진행되어서 제 타이밍에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그때 가려졌다 그러면요,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죠. 근데 5개 재판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가려진 게 없이 계속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선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본인들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를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서 무죄면 다행이지만 유죄라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큰일 난 일인 거예요. 정당이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서로 그렇게 하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근원적인 책임이 민주당이 있는데 그런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사법부의 절차를 준용하지 않은 그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사법부에서 유무죄를 따지겠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다 알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아는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뭘 한 것입니까? 그 부분을 반성을 하셔야죠. 네, 자, 그러니까 재판을 지연시킨 게 문제다, 아니면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속도전을 낸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좀 얘기를 하다 보면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고, 어제 뭐 일종의 좀 해프닝 같은 게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2번을 했고요. 일단 같은 사안건에서 처음에 질문을 받고 브리핑을 했다가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브리핑을 했고, 오늘 또 대통령실의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재차 입장을 밝히게 된 이 과정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민감하게 생각한다라고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기자분들에게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답변은 이후에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절제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강유정 대변인의 처음 답변은 개인의 생각이 좀 많이 담긴, 내지는 개인의 의욕이 많이 담긴 답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용산 내부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답변을 하셨다면 브리핑을 재차, 3차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약간 강유정 대변인의 메시지가 좀 섣불렀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절제된 메시지 관리로 신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국민의힘에서는 만약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원칙적으로 정말 공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서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그를 강제로 대통령이 끌어내렸다?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소추의 사유에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근거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강제로 끌어내렸다면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유정 대변인이 만약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1차 브리핑을 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굉장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의중을, 뜻을 파악하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
글쎄요. 본인 유튜브 방송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일국의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실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만약에 대통령의 의중을 모르고 그런 입장을 냈다 그러면 이건 또 무능한 거예요. 대통령의 의중을 수시로 24시간 살펴가지고 뜻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르고 있다가 즉흥적으로 얘기했다가 사고를 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 대변인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그런 위조한 사안이다 말씀드리고 사실 이런 신호가 몇 번 있었습니다. 관세 협상할 때 합의문이 왜 없느냐 했더니 합의가 너무 잘 돼서 합의문이 없다라고 했었지만 이미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합의가 잘 못 돼서 그때 서명 못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때 추가 협상은 없을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자들의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추가 협상하기 바라느냐 추가 협상이 없다고 몇 번 얘기했느냐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추가 협상하고 있다는 게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3억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쓸 것인지 추가 협상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변인이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이 굉장히 몇 개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이 강유정 대변인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아마 이게 대통령실에서도 문제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재차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발언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 선출 권력.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근데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네, 이 부분도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누가 먼저이냐, 뭐 이 부분이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안을 볼 때요, 구분을 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지금 저 얘기가 어떤 민주주의의 정통성이나 아니면은 먼저 존중돼야 될 부분 이런 거라면 서열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 조직을 보세요. 위계 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직위마다 직무가 있고 권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칸막이가 쳐져 있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선출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제도에 의해서 칸막이가 쳐져 있거나 이렇다면 그 권한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의 문제와 권한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취지는 그런 차원에서 직접 선출된 권력이 존중받아야 되고 민주적 정통성이 더 크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 제도치에 의한 권한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자꾸 혼재된 개념으로 공격을 하고 서로 공방에 활용하는 것은 전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의 취지를 훼손한 거다. 이런 비판의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인류가 발명한 여러 가지 위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권 분립에 기반한 공화정 제도를 만든 겁니다. 옛날 왕정 시대는 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공화정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회에 살 수 있는 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호받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선출된 권력이 가장 최상위에 있다 그러면은 임명된 권력의 헌재가 선출된 최고의 위에 있는 상위 단계에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또 선출된 권력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그거를 심판한 곳이 어디입니까? 임명된 헌재에서 위헌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을 하는데 이것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렇게 선출직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스스로 모순이다. 현실을 잘 모르고 모르고 싶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잘 모르고 굉장히 오독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한다. 왜냐? 지난번에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법원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 삼권 분립에 있어서 사법부의 제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법부가 행정부 아래 있다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스스로 본인이 대선 출마한 그 과정까지도 그 시스템까지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자,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권한들이 나눠져 있다니까요. 나눠져 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입법부는 입법부 나름대로의 일을 하는데 그걸 일단은 존중해서 보라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 할 수 있죠. 입법부에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예.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라는 게 말이 되냐. 저도 이 방송에서 그 문제 제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를 받아서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분야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담 재판부라는 게 한 사람이나 특정인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어서 거기에 무작위 배당이라는 것도 그 안에서는 실시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예. 토론을 통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권한에 대해서 지적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당신들은 위헌적인 거야 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정치공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지금 그 언급해 주신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어제 또 전현희 의원이 여기에 더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뿐만 아니라 현재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등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의 설치도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특위에서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법률적인 근거 그리고 또 당내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전현희 의원은 그런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아직 그만큼의 워낙 다양한 사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모은다는 취지의 전담 재판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 내에서 전반적으로 아주 다 공유되거나 함께 토론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종의 민주당 내에서 지금 개딸에 대한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개딸 지금 현재 우리 그 특검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거를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깼잖아요. 전현희 의원의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발언 역시 개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충성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 서울시장이 하고 싶은데 개딸 여러분들 나 잘 봐주세요 라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좀 봅니다. 자, 조금 전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는 좀 보완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까지 필요하다라고 전현희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세분화된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이 되지 않죠. 지금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 자체도 위헌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또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앞서 얘기한 지적들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헌법 103조는요. 사법부가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건에 심판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고요. 또 법관의 인사도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입법을 이제 통해 가지고 사건을 배당하고 또 입법부가 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천 후보자 중에서 한두 명을 임명해라라고 하면 사실상 그거는 입법부에 의해서 재판관이 지명되는 거기 때문에 사건 배당도 입법부가 하고 그러면 법관도 입법부가 임명하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 재판부는 결론이 사실상 뻔하지 않습니까? 입법부의 취지대로 판결 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지적이 있고 학계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현희 의원은 거기에서 공감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거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전담 재판부라는 게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노동사건 뭐 전문 법원 옛날 만들자고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었고요. 또 실제로는 또 아동사건 전담 재판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이루어졌느냐? 이거는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또 사전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특정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후에 만들어진 재판부는 그 재판부의 목적이 뻔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이런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는 거, 이거는 삼권 분립을 완전히 짓밟겠다라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현희 의원 주장에 대해서 앞서 그 박상혁 의원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 그런 취지로 좀 이야기를 했고 박정훈 의원은 지방선거와 또 연결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권 내에서 약간은 좀 무리하게 느껴질 만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치가 굉장히 좀 많이 작용하는 거죠. 본인의 이제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지지층의 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한 수가 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많은 지적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을 수용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전담 재판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이게 세분화시키고 내지는 특정 사안인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사전이냐 사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어떤 분야냐. 그 분야의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더할 수 있는 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중심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린다면 이런 부분은 다 권력자들에 해당하는 재판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를 만들었으니까 공전부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 전담 재판부 내지는 뭐 고위층 뭐 전담 재판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전부를 하나 오히려 만드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공전부를 제안해 주셨고 정치권에서도 뭐 충분히 검토할 만한 그런 제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이 불발이 됐다. 최종적으로 좀 불발이 됐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상당히 시끄럽고 또 뜨겁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법사위에도 한바탕 좀 시끄러운 풍경이 연출됐는데요. 그 장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그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권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단한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화가 나서 열불이 나서 아마 점심밥도 못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로 추천이 됩니까? 예? 누가 야해요, 누가? 당신이 이리 오세요. 누구한테 와라 가라 해? 위원장님, 시켜주십시오. 대장을 넘어서 퇴장시켜주세요. 대단 정당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자, 오늘도 법사위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이 불발이 됐고요. 결국 지금 불발된 이유는 이 패스트트랙 충돌 문제에서 나경원 의원이 검찰로부터 이제 징역 2년을 구형받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이해 충돌이 있다 이런 이유라고 아까 전해졌어요. 그거는 어쨌든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본질은 국회의 협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협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한쪽의 지금 책임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렇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의 결과가 뭐냐? 형식을 따른 겁니다. 지금 형식이 간사 선임이나 위원장 선임이 전부 다 호선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출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 근데 그동안의 관례에 의해서 상호 존중, 그다음에 협치의 정신에 따라서 그 당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그냥 투표에 임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과 관례가 깨진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마음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이것을 또 마치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것은 약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법사위의 간사 자리가 이렇게 뜨거워질 줄 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추미애 의원을 육선하신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 위원장으로 보냈을 때부터 뭔가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굉장히 강성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를 일방 독주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예상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도 간사를 추미애 의원 못지않게 아주 전투력 있는 사람을 내보내겠다라고 하면서 5선인 나경원이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죄송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좀 자기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선수가 낮거나 경험이 없거나 법리적 논리가 없거나 또는 법 전문가가 아니거나 이런 사람이 간사로 오면 편할 건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내공 있는 사람을 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기필코 막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좀 보이고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는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 취지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대선을 완주해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이제 지금 나경원 의원 보십시오. 지금 대법원 판단도 아닙니다. 지금 검찰의 구형 단계에 불과한 아주 낮은 단계의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예단을 해가지고 결격 사유인 것처럼 몰아붙인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최광욱 의원 보십시오. 최광욱 의원은 조국 전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로 재판받는 도중에 내내 법사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에 확정되니까 그제서야 법사위를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분은 재판까지 가는데도 법사위 계속 있게 놔둘 수 있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용하려면 여야 동등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심 뭐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구형 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그죠? 나경원 간사에 대한 생각도 달라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투표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생각이 다 다른데 투표에서 결정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자격 없다고 국민의힘이 주구장창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격이 없지 않아요. 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나경원 의원도 간사 자격을 획득하려면 저 안에 있는 의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간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간사가 된 양 굉장히 뭐랄까요? 그 지위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최혁진 의원은 무소속 의원인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과 문제의식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투표로 이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결판이 나게 만든 거는 나경원 의원의 문제도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나경원 의원 본인에게도 좀 문제가 있다. 아니죠. 원래 교섭단체에서 간사를 우리가 제출하면요, 그 위원장이 일을 받지 않고 다 임명을 합니다. 그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투표로 그러니까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행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왜 이것만 관행 안 따르냐 이겁니다. 지금 관행 쭉 해왔잖아요. 왜 그만큼 여야의 갈등이 민주당 심한 입장에서는 거죠. 추미애 의원이 그런 미션을 받고 법사위원장이 임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강성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민주당에서 이런 독주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이 간사 선임이 불발된 것 이후에 아마 국민의힘의 투쟁 강도도 더 세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좀 이준우 대변인한테 좀 그려보면, 오늘 그 대변인 그 임명장 받으셨잖아요. 예, 신임 대변인 임명장을 받으셨는데 사실 그동안 그 국민의힘에서 뭐 김민수 최고위원부터 시작을 해서 장동혁 대표까지 그 패널 인증제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직책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증된 패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실제로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패널 인증제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취지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보수의 우파로 분류돼 가지고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과 이제 티키타카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또는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가지고 우리의 입장과 논리를 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상대 패널의 논리에 동화된다거나 또는 상대 패널보다 더 심하게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판한다거나 자아 비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목소리는 아무도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쓴소리도 안 되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되죠. 그게 안 되는 그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당히 당연히 자아 비판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반복적이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당원들이 인정하는 패널이라 볼 수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짧게. 토론회는 맞짱 토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토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야의 예를 들어서 당직자나 국회의원들을 데려다 놓고 맞짱 토론을 붙이는 거에서는 인증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일반 패널들을 데려다 놓고 양심에 의한 평론을 듣고 싶은 그 프로그램의 의도라면 정당에서 그걸 가지고 패널을 인증하겠다? 이거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뭐 패널 인증은 없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은 지금 상황이 좋겠죠. 계속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힘 패널이 나온다면 당연히 좋겠죠. 민주당의 목소리가 2배, 3배로 커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패널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당원들의 예의이자 의무다. 그 말씀을 그러면 드립니다. 대변인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증 패널입니까? 아니면 인증 못할 패널입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마치고 나서 두 분께서 얘기를 나누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내륙 곳곳에서 국지적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밤부터는 본격적으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강수 전망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현재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인데요. 낮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대가 발달해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60mm로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부터는 발달한 비구름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제주도에는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충청과 전북에도 10에서 60mm, 강릉이 있는 강원 영동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은 밤 사이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북은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 영동, 영남,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고 이후 날씨가 한층 선선해져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 주말 단비가 내리면서 강릉 상수원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수율은 16.5%로 어제보다 0.2%포인트 올라 역대 최저였던 지난 12일보다는 4.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 저수율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고속도로에서 SUV와 화물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길을 건너던 남성이 택배 화물차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커다란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가로막은 가운데 차량 밑에는 SUV가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진 채 박혀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청주 영덕 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희청남대 휴게소 앞에서 화물차 2대와 SUV 1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운전석이건 보조석이건 문도 안 열리고 그래서 그분은 창문도 내려드렸고 의식은 없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1차 사고 후 도로에 멈춰 있던 화물차들을 SUV가 뒤에서 들이받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엔 전북 전주시 산정동에 있는 지하차도를 달리던 택배 화물차가 차도를 건너던 남성을 쳤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인천 청라동에 있는 교차로에서는 학원 승합차가 승용차와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승합차 운전자와 승합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1명이 살과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저혈당 쇼크로 인한 의식저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분쯤 서울 증산동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 주인인 60대 남성이 팔 등에 화상을 입었고 차량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대구 장기동 신천대로 성서나들목 주변에서 관광버스 3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학습을 가던 초등학생 등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 72명과 교사들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고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학생은 학교로 되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관찰해 이상 증상이 확인되면 병원 진료를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낮 1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유치원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원아 209명과 직원 26명 등 235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유치원 외벽에 있는 배전함에서 불이 시작한 거로 보고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에 있는 노래방에서 또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같은 당 여성 당직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성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입장을 SNS를 통해 밝혔는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영 TNC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10여 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 이사장의 과거사나 가족을 비방하고 이미 허위로 밝혀졌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회장 측에서 일부 유튜버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해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며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특검에 3차례 불출석하며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잠시 후 2시부터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 열릴 예정인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혐의 소명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랄지 아니면 이 도망의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어떻게 될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혐의 소명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에 대해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꽤나 많은 증거를 이 특검에서 이미 확보했다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 소명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지금 이 특검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권 의원에 대해서 빠르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이 권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당시에 이 차명폰이 발견이 됐었고 이 차명폰으로 이 전성배 씨랄지 또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와 이 소통했던 내역이랄지 또 그 과정 중에 특히 윤영호 전 간부가 첫 번째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는 이 조사 내용을 파악할 의도로 어떤 그 통일교 측의 이 윤영호 씨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했던 정황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빠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공범 간의 진술을 맞출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심사를 맡는 판사가 남세진 부장판사인데 남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증거인멸 여부를 좀 중요하게 본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혐의가 소명된다 하더라도 이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는 도망의 우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가 높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경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결국 이 압수수색 과정 중에 권 의원이 이 수사를 받던 전성배 씨랄지 윤영호 전 간부와 소통했던 이런 내역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공범 간의 말 맞추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영장 전담 판사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오늘 영장 실질 심사 과정 중에 물론 특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진술을 할 것이고 이 권 의원 쪽에서도 변론을 하겠지만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영장 전담 판사가 직접 질문도 하거든요. 아마 이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몇 가지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발부의 핵심 변수가 권 의원에게 이제 금품을 공유했다 이런 진술의 신빙성이 될 거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이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가름 납니까? 보통 피의자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합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검사 생활도 상당히 오래 했던 인물이고 내가 정치 경력도 이렇게 긴데 문제가 될 만한 돈을 받을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렇게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을 할 때는 피의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얼마나 확보됐는가를 법원은 보게 되는데요. 윤영호 전 간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공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가 1억 원을 건넨 것이 맞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윤영호 전 간부의 아내의 사진이랄지 다양한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의자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이 상당량이 나온다면 혐의가 입증됐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특검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금품을 보내고 그 동석자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문자가 어떻게 보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통화를 했던 녹음이랄지 당시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는 이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물증 같은 경우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증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당시 지금 고급 중식당에서 만나서 1억 원이 건네갔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 윤영호 전 간부와 권성동 의원 말고도 동석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며칠 뒤에 당시에 동석했던 인물에게 권성동 의원에게는 신뢰할 만한 수준의 지원을 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가 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억 원을 내가 준 것이 맞다라는 윤영호 전 간부의 진술에 뒷받침이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변경되어도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물적 증거인 문자 메시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황 증거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고요. 오늘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자 메시지 등을 직접 이 영장 전담 판사에게 제시하고 우리는 충분히 호소하겠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예, 일단 권 의원 측은 특검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권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앞으로 김건희 씨 수사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고요. 예. 만약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이 권 의원의 이 구속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로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의 수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촉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장 발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오늘을 조금 넘긴 다음 날 새벽경쯤에는 이 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특검 소환에 지금 3회 불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팀에서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어제 브리핑에서 이제 한학자 총재가 최종적으로 세 차례 가량 불출석했다라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재의 개인적인 사정을 우리는 충분히 받아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간 몇 번의 조사 연기가 있었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또 심장 어떠한 시술을 이유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일이 임박해서 못 나가겠다, 임박해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기관이 특검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상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이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보통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청구합니다. 특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한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아마 한 차례 더 이 기일을 잡고 그때도 아마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 총재 측에서는 우리가 특검에 나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내일이나 모레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진술을 제대로 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고요. 예. 진술을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다수의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한 총재는 정말 특급 변호인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유수의 로펌의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고요. 자신이 자백하고 어떠한 선처를 호소할 것이라면 그런 호화 변호인단은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인즉슨 진술 거부 내지는 혐의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또 중요한 것은 수사 일정은 수사기관이 잡는 것이지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총재는 내가 17일 내지는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3차례가량 충분히 조율을 해준 만큼 아마 특검에서 더 이상 끌려가기보다는 한 차례 기회를 주고 영장 청구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김모석 의관을 뇌물 혐의로 특검에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네. 지난번에 벌어진 압수수색에서 어떤 증거가 좀 나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금품이 발견이 되면서 이것이 그 뒷돈을 받았던 이런 금품이 아니냐라고 지금 특검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잡힌 인물은 이 종점 변경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던 핵심 관계자이거든요. 따라서 이 관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렇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아마 특검 수사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그 뇌물 수수한 그 금액 자체가 정말로 그 종점 변경이랄지 여러 가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다라는 것까지 입증이 된다면 사실 김 여사의 이 혐의에 대해서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는다던가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입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내일 있을 이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해서 관여했던 이 핵심 관계자의 영장 발부 여부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 절차도 시작이 됩니다. 오는 30일이 이제 첫 공판 기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일이죠. 이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정식적인 공판 기일 자체는 30일에 열리지만 그 전에 양측의 입장을 먼저 판사가 들어보고 향후 어떻게 심리할지 그 계획을 세우는 자리가 공판 준비 기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공판 준비 기일에는 당사자인 이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 없습니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과 향후 심리 계획에 대해서 특검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준비 기일 때는 피고인이 불출석할 수 있지만 이
이 첫 공판기일인 30일부터는 피고인인 한덕수 전 총리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 재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12월 내에 이제 종료를 할 걸로 보이는데 특검팀에서는 주 4회 공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하자 이런 걸 텐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침해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 내고 있거든요. 재판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실 재판부에서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조금 더 재판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라는 특검의 의견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검에서는 주 4회 재판을 희망한다라는 의견에 더해서 지금 조지호 청장에 대한 이 재판과 병합 심리를 해서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자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이 조 청장에 대한 재판이 다른 공범들의 재판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재판과 병합을 해서 같은 증인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를 원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특검의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지금 이 판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 4회 재판 같은 경우에 지금 피고인 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에 좀 심각한 지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피고인이 지금 불출석하고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이고 걸석 재판으로 진행하는 만큼 사실상 특검 측에 조금 더 자주 재판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에 아마 판사가 이른 수긍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란 특검팀에서는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그러니까 외환 의혹 관련인데 이 영장에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 이적 등의 혐의가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외환 혐의 관련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는데 약 3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그때 당시에 적혀졌던 그 죄명 자체가 이 외환 유치죄가 아니라 일반 이적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외환죄 같은 경우까지 적용을 하려면 결국 외국과 통모, 함께 공모했다라는 점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현재 특검에서는 이 북한과 통모했다라는 점까지 입증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위 태양을 이용해서 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기만 해도 성립하는 범죄고요. 형량 또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벌금형 자체가 없는 굉장히 중한 형입니다. 그래서 이 형을 지금 현재 이 죄명을 적용을 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요. 이 관련 공범에 대한 아마 소환 조사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그리고 이승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공모한 걸로 지금 판단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수사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결국 공범 관계 그리고 공모 내용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이 공범들은 아마 공모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의도 자체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자신의 행위 내지는 고의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공범을 상대로 공범들끼리의 이 공모 관계까지 밝혀야 된다라는 점이 지금 특검이 나아가야 되는 핵심 쟁점이고요. 이것이 공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의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끝으로 최상병 특검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김정환 목사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런 핵심 사건 관계인 조사에서 새로운 내용들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소환에 성공을 해야 되겠고요. 또 불러서 많이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사가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다수의 개신교 관련한 관계자들의 참고인 소환에 지금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고요. 결국 불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참고인 신분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빠르게 소환해서 물어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 조사 준비도 철저히 했을 것이지만 지금 불발되고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아마 2차, 3차의 소환 계획도 현재 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상병 특검 수사의 변수를 꼽자면 아무래도 참고인 소환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참고인 같은 경우에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상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피의자는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참고인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발되고 있는 참고인들을 최대한 설득하든지 아니면 서면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특검이
꼼꼼히 확인하고 싶은 참고인들의 진술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인사들이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계기로 진보 진영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커크가 맡아온 방송 진행자로 직접 나서 좌파 그룹이 테러를 조장했다며 대대적인 조사와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Hey everybody, JD Vance here, live from my office in the White House complex. And filling in for somebody who cannot be filled in for, but I'm going to try to do my best. My dear friend, the great Charlie Kirk. 찰리 커크가 생전에 맡아온 팟캐스트 방송의 마이크를 대신 잡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과 대변인, 복지부 장관 등이 게스트로 출연해 극단적인 좌파를 암살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보수 세력을 겨냥한 폭력을 조장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며 모든 정부 권한을 동원해 좌파가 벌이는 테러 소탕을 다짐했습니다. God is my witness. We are going to use every resource we have at the Department of Justice, Homeland Security, and throughout this government to identify, disrupt, dismantle, and destroy these networks and make America safe again for the American people. It will happen, and we will do it in Charlie's name.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재정 지원의 큰손인 조지 소로스가 좌파 폭력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좌파가 장악한 인터넷 알고리즘이 문제라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Something happened to him over a fairly short period of time. It looks like he was radicalized over the internet, and it's radicalized on the left. He's a left. I have a lot of problems with the left, and they get protected. 트럼프 대통령은 숨진 커크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겠다며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오는 21일 애리조나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커크의 추모식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 대표단이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방문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신임 IOC 위원장의 고향 나라인 짐바브웨에서도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며 올림픽 유치를 위한 밑바닥 다지기를 이어갔습니다. 아프리카 현지에서 오점곤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내륙 국가인 짐바브웨 제2도시 불라와요. 불라와요에서는 처음으로 가시나 부채 등 한국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K 페스티벌이 펼쳐졌습니다. Oh, I really love this event. As a person who loves Korean culture. 차분했던 체험장과는 달리 공연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이제는 약간 잊힌 줄 알았던 강남 스타일에 흥분하고 요즘 뜨고 있는 캐대언이 오르자 열광 그 자체였습니다. 다소 생소할 것 같은 우리 판소리와 사물놀이 공연에도 아프리카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Beautiful, exciting. We really enjoyed it. And we wish that this performance can continue as we are having the festival in Bulawayo here in Zimbabwe again. Thank you. 감사합니다. K 페스티벌은 다음 날 짐바브웨 수도이면서 제1의 도시인 하라레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저가 무대였는데 이번에는 각국 외교관과 짐바브웨 정치, 사회, 스포츠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된 초청 대상이었습니다. Appreciate and have seen how great the traditional sound of South Korea through its arts, through its music and through its dance. It has been an amazing. 하계올림픽 유치를 선언한 전라북도는 올림픽이 스포츠 행사이면서 또한 문화올림픽이 돼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K컬처의 뿌리이자 심장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로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의 힘으로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곳 짐바브웨는 얼마 전에 새로 선출된 코번트리 신임 IOC 위원장의 고향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곳 현지에서 물어보니까 코번트리 위원장은 이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전라북도 대표단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곳 아프리카까지 달려온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짐바브웨 불라와에서 YTN 오점곤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사운드 트랙이 미국 빌보드 앨범과 싱글 차트에서 모두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K-팝 장르가 두 차트를 동시에 석권한 건 BTS 이후 처음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 주인공인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노래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에서 통산 5주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운드 트랙 중에서는 빌보드 67년 역사상 최장 기록으로 미국 애니메이션 엘빈과 슈퍼밴드의 주제곡이 4주간 1위에 올랐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밖에 극중 보이밴드 사자 보이즈의 소다팝, 유어 아이돌 등 다른 주제곡들도 싱글 차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총 12곡이 담긴 K-팝 데몬 헌터스의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 앨범 차트인 핫 200에서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K-팝 장르의 앨범과 수록곡이 앨범과 싱글 차트를 동시에 석권한 것은 지난 2020년 방탄소년단 이후 5년 만입니다. 최근 미국 극장가에서 관람객이 주제곡을 함께 따라 부르는 싱얼롱 상영회가 인기를 끌며 뒷심을 발휘했다는 평가입니다. 뮤지컬 세대라고 할 만큼 그 장르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팬들도 많거든요. 작품 내용과의 어떤 일치율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음악의 완성도도 특히 K-팝에 이제 굉장히 부응을 하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통산 6주째 1위를 기록한 가운데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은 K-팝과 애니메이션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진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초구 백끝에 걸리면서 뒤쪽에 파울. 김 선수가 지금 뛰어내야 한다는 의식적인 걸 하고 있죠. 시간이 있었군요. 삼성 라이온즈의 대결이 있거든요. 3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2할 1, 2, 109개의 안타가 있는데 그게 홈런이거든요. 받아오는 센터점 높게 떠올랐고 이경수가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빛만 잔뜩 흐리지만 오후면 점차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중부와 전북 북부 등 전국으로 점차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전북은 오늘 밤 사이, 그 밖에 중부 내륙은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보다 비가 일찍 시작되는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전 29도 등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반면 오늘 오전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남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대구 31도 등 늦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쪽 곳곳으로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소낙성 강수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북서쪽에 위치한 이 비구름이 내륙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내일이면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중부와 전북, 제주도는 최고 60에서 80mm 이상의 가을비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릉에도 10에서 40mm의 단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점차 그치겠지만 동쪽 지방과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의 영향으로 늦더위가 꺾이면서 금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북쪽의 한기를 동반한 잦은 가을비의 영향으로 계절의 시기가 점차 가을에 맞춰지겠습니다.
급격하게 선선해지는 날씨에 체온 조절과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